기보법이란 청각으로 인식되는 음악을 각종 기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오선, 보표나 음표, 쉼표, 족표, 박자표 등의 기호들은 서양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기보법들이 하나의 약속된 체계로 자리를 잡힌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 기보법인 정간보도 서양음악 노테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죠. 따라서 정간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 음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보법의 핵심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음악의 경우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연주법을 탈피하는 경우가 많죠.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늘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니까요. 다시 말해 보편적이지 않은 기호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대음악 악보에는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앞부분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특수한 연주 기법에 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상 오프닝에 나왔던 명곡 악보 같이 봅시다. 지금 악보 보시면서 이상한 점 알아차리셨나요? 음표 머리가 없죠. 그리고 줄만 이렇게 잔뜩 그어져 있고요. 보통 오르간곡에서는 작곡가가 원하는 음색에 해당되는 스탑 이름을 이렇게 미리 적어놔요. 앞에. 그러니까 이 건반에는 이 음색을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면 오르간 주자가 해당되는 스탑을 미리 눌려놓거나 열어놓고 건반을 치면서 연주를 하죠. 그런데 이 곡에서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건반을 치면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탑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만 연주를 합니다. 왜냐면 이 해당되는 음고 있죠. 요 앞에 이 건반이 미리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르간 건반을 보면 약간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연필이나 나무젓가락을 끼워 넣으면 건반이 딱 눌려진 채로 고정이 돼요. 건반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연주자는 그냥 해당되는 스탑을 요만큼 열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약간 닫았다가 끝까지 열었다가 또 약간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4분음표 단위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템포 42로 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점에 스탑을 어느 정도 당기고 어느 정도 다시 밀어넣는지, 그러니까 이 선들은 모션, 스탑을 밀고 당기는 모션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현대음악에서는 작곡가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렇게 기보법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닥터 리의 수많은 명곡 중 한 곡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기보법은 왜 필요할까요? 또는 기보법으로 인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31페이지 서두에 나오는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음악은 흘러서 사라져 버리므로 음악을 기억 속에 확실하게 보존하지 못하니 기록할 수가 없다. 지금은 과학기술 발달로 녹음도 쉽게 하고 또 그 녹음을 들을 수 있는 기기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음악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구전으로 음악을 보존하고 전승시킬 수는 있었네요. 근데 구전해준 사람이 도중에 죽기라도 하면 그 음악은 후대까지 전해질 수 없겠죠. 또 구전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일어난 경우에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후세대가 듣는 음악이 반드시 전 세대가 듣던 음악과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보라는 용어 아시죠?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음원을 듣고 악보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보법을 통해 음악을 더욱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만국의 언어, 세계 공통어다라는 아주 클리셰적인 표현 다 알죠? 이 표현은 기보법의 보편성을 뜻하는 말인 동시에 작곡가와 연주자 간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작곡가가 쓴 악보를 연주자가 읽으면서 비로소 들리는 음악으로 실현, 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는 악보를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는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심미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던 작곡가도 있습니다. 악보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이프 뮤직, 구체음악 기억하시죠? 구체음악이나 전자음악에서는 악보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단순히 설명하자면 녹음된 소리를 변형시킬 때 이 수치로 속도를 늦춰라, 뭐 이 정도 볼륨을 키워라, 아니면 소리를 몇 주파수대로 높여라 낮춰라 등등 여러가지 지시사항이 있겠죠. 이거를 다 숫자로 표기합니다. 즉 수많은 숫자의 차트와 표가 악보인 셈이죠. 지금 보신 악보는 독일 작곡가 슈토크하우젠의 슈투디츠바이라는 전자음악을 그래프식으로 악보한 겁니다. 슈토크하우젠은 20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슈토크하우젠의 작품 세계를 공부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서양음악사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곡은 슈토크하우젠이 당시 서독이었죠. 쾰른 방송국 전자음악 스튜디오에 있을 때 위촉받아 작업한 곡이고요. 전자음악 중 처음으로 악보가 출판됐다고 합니다. 이 곡은 구체 음악이 아니라 주파수 생성기로 만들어진 순음만 갖고 만든 곡입니다. 순음 다 기억하시죠? 주파수 하나로만 이루어진 배음이 없는 단진동의 소리라는 거요. 악보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제일 위에 피치, 음고가 주파수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있고, 중간에는 길이, 제일 아래에는 볼륨, 즉 음의 세기가 데시벨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오늘 강의는 감상할 작품이 여러 곡이 나올 것 같아서 동영상 엔딩 부분이나 동영상 세부 정보 설명칸에 공명 리스트랑 링크 주소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소개할 음악은 악보가 너무 예뻐서 갖고 왔는데요. 리게티의 아티쿨라치온이라는 곡이고 자기 테이프에 녹음된 전자음악입니다. 헝가리 출신이었던 리게티가 1956년 소련의 부다페스트 침국에서 탈출한 직후 서독 방송국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곡입니다. 원래 전자음악이어서 악보는 앞서 말했듯이 수치로 이뤄진 표와 도표들 뿐인데, 이후에 1970년에 라이너 베잉어라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마치 음악을 체버하듯이 음악 현상을 그림으로 작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화 파티투어라고 나와 있는데 들리는 악보라는 뜻입니다. 독어로 회화는 듣다, 들리다라는 뜻이고 파티투어는 악보를 뜻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모양은 음색과 음고를 나타내고, 이 아래에 보시면 타임라인 있죠. 이거는 초 단위로 이제 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이 곡이 인공적인 언어, 즉 질문과 대답, 높고 낮은 목소리, 여러 언어의 말하기와 방해, 충동적인 발발과 유머, 속삭임 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티쿨라치온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자주 전자음악에서 재치와 유머를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묘사되는데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피식 웃음이 터지거나 감탄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전자음악 치고 유머러스함을 느끼기는 참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감상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분과 초 단위로 기록을 해두시고 다음에 줌 화상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 캡처 화면 보시면 도널드 크레이그라는 유튜버가 이 그래픽 악보를 다 스캔을 떠서 음악이랑 이렇게 싱크 맞춘 거라고 설명해 놨거든요. 보시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거 재밌거든요. 보시면 들리는 악보 또는 눈으로 보는 음악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자, 이제 서양음악 기법법의 역사에 대해 살펴봐야죠. 기법법이 생기기 전에는 노래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그랬죠. 초기 기독교 성가도 그런 식으로 구전되다가 성가곡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많은 곡을 다 암기하기가 힘들어졌고
따라서 기억을 돕는 장치로서 처음 시도된 것이 네우마입니다. 네우마는 그리스어로 제스처 기호라는 뜻입니다. 네우마 기법이 언제 어디서 처음 사용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현존하는 것으로 최초의 네우마 기호는 9세기 필사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가사 위에 이렇게 기호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음의 길이나 정확한 음고는 알 수 없고 대략적인 음고, 그러니까 높고 낮은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선율의 방향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올라가고 정말 성가를 외워서 익힐 때 단순히 보조적인 도움만 얻을 수 있는 용도였습니다. 11세기 초부터 F음을 나타내는 적색의 보표선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곧 이어서 C음을 나타내는 황색 또는 녹색 선이 첨가됐습니다. 이후에 이탈리아 수도승이었던 귀도 다레조가 이렇게 까만 선을 2개 더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음높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적색과 황색의 줄은 그냥 문자로 바로 FNC라고 이렇게 대체되고요.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낮은 음절표랑 높은 음절표로 이렇게 발전됩니다. 13세기에 오면서 필기도구가 갈대에서 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네우마의 모양이 좀 더 각이지고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도 다레조의 기호처럼 사선을 사용하지만 네우마가 좀 더 음표 모양에 가까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C 음자리표가 이렇게 바로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사각음보 이후 13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사용된 오선 기호법을 정량 기호법이라고 합니다. 맨서럴이라는 용어는 음표마다 숫자 비율로 측정된 리듬 지속 시간과 연관된 것으로 다양한 리듬을 위해 다양한 음가의 음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음표 보시면 오늘날 쓰는 음표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거 볼 수 있죠? 1600년경에는 박자 기념이 도입되면서 박자표와 마디줄도 생겼습니다. 서양음악사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냈던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 수도승 귀도 다레조입니다. 오늘날 5선보의 모태가 되는 4선보를 기호체계로 확립시켰고요. 6개의 음으로 이뤄진 계명창법을 고안해서 눈으로 음악을 읽을 수 있고 기존의 성가곡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가곡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악보는 우트 쿠안트 락시스라는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성유한 추기를 위해 쓰인 찬송가인데 이 선율을 누가 작곡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귀도 다레조가 교육적 목적으로 작곡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율을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멜로디를 살펴볼게요.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니까 파미레도 첫음이 도로 시작하네요. 우선 이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구절마다 시작하는 가사의 첫 음절을 보시면요. 웃, 레, 미, 파, 솔, 라. 오늘날의 계명창법과 비슷하죠. 읽어보시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의 모음과 각기 다른 6개의 자음 웃,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음은 유금음계 헥사코드 또는 헥사토닉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접두사 헥사는 숫자 6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고 나머지 음들은 다 오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악보는 현대기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가 눈에 더 잘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개 이름이 왜 도가 아니고 우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도라는 이름은
17세기에 지오반니 도니라는 이탈리아 음악학자에 의해 바뀐 건데요. 웃보다는 도가 발음하기가 더 쉽고, 또 라틴어로 주님에 해당되는 말이 도미누스거든요. 영어로 더 로드에 해당되는 단어요. 이 단어의 첫 음절이 도라는 이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대에 나온 학문적 추측이 있는데 좀 재밌는데요. 지오반니 자신의 성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음악사에 영원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도라고 주장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도를 üt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상하게 프랑스 하는 게 참 부끄럽네요. 현대음악 악보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악보는 폴란드 작곡가 펜데르츠키의 곡입니다. 현악기 52대를 위한 곡이고, 제목은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 곡의 총 길이인 8분 37초였는데요. 이후에 작곡가가 이 곡의 실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곡을 실제 연주된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작업에 감성적인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헌정하기로 했답니다. 작곡가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프닝이 아주 강렬하죠. 마치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같은데요. 악보를 보면 정확한 음고로 기보되어 있지 않고 가능한 한 최고음을 연주하는 뜻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자표나 템포 기호가 없이 밑에 보시면 15초 동안 연주해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연주되고요. 그리고 이 물결 표시는 비브라토를 천천히 하라는 표시인데요. 왼손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여서 4분의 1은 간격으로 떨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사운드 클러스터라고 해서요. 클러스터 뜻은 무리, 집합이라는 뜻으로 밀도 높게 모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12음이 미분음 간격으로 그러니까 4분의 1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바이올린 12대가 각 한 음씩 맡아서 한 번에 같이 연주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 음으로 가다가 글리산드를 통해서 클러스터가 나타났다가 또 글리산드를 통해서 다시 한 음으로 모아지는, 이거 음악으로 들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이 곡도 제가 링크 해둘 텐데, 제가 공유할 영상이 악보랑 음악을 꼭 애니메이션처럼 편집한 게 있거든요. 음악 따라가기가 정말 쉽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공유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그래픽 악보를 통해서 전통적인 5선 기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악보 볼게요. 굉장하죠. 미국 작곡가인 조지 크럼의 피아노곡 마크로코스모스 1권 중 8번 곡인 무한의 마법 1이라는 곡입니다. 조지 크럼은 이 피아노곡 시리즈를 통해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는데요. 악보 외관만 대충 봐도 무한대로 원이 그려지는 게 느껴지죠. 사실 이 노테이션은 완전히 조지 크럼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14세기 말 아르스노바 작곡가들의 매너리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르스 숲딜리오라고 하고, 기교를 많이 쓰고 악보에 채색하거나 장식하는 등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기법에 더 치중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여기 예시 악보를 보시면 부오드 꼬르디에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곡인데요. 사랑에 관한 샹송으로 리듬적 변화를 나타내는 빨간색 기부와 하트 모양의 악보가 특징적입니다. 조지 크럼에게는 악보가 단순히 연주자에게 연주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음악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악보 그 자체로 음표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악보 그 자체가 벌써 어떤 음악인지 말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보신 악보는 작곡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많이 느끼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보를 그릴 때 가장 많은 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 보세요. 나선 은하죠. 그냥 악보가 나선 은하잖아요. 현대음악 악보는 이쯤에서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교재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미 다들 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강의 영상은 만들지 않겠습니다만 줌 화상 수업 시간에 제가 랜덤으로 질문하면서 점검을 할 테니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따로 메모해 두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던가. 그리고 음악 감상 리스트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꼭 들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